안녕하십니까. 에스핀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관세전쟁, 판을 잔뜩 벌렸죠.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나둘씩 수습 방안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표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S&P 500 지수고요. 요 점 찍힌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되는 그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 때마다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 찍힌 것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푸른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정책들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2일에 보면 몇 가지 관세를 제외한다, 그런 또 리스트가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주말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죠. 그 얘기 나온 다음으로 한 4.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약간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말에 거래하는 플랫폼 몇 군데 있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나스닥 테크 지수도 올라가고요. 한 1, 2% 정도씩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강하게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점들이 언제 또 찍히는지, 다음 주 초부터 예정돼 있는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또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계속 또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변동폭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일이 막 더 진행되는 그 모습보다는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자산시장 쪽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보나 정책적으로 봐도 좀 수그러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채 매도하는 그 얘기 또 나오죠. 그 얘기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중국에게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도가 나오는지,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내용들,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방금 전에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작은 시작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애플이나 다른 IT 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분석 나오는 거 보면 애플에 있어서 이 아이폰 매출이 5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걸 보면서 좀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21.2%. 이게 더 올라갈 거잖아요.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맥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 매출 비중,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서비스 매출 비중이 얼마나 더 커질지 좀 그게 관심이 갑니다. 어차피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으로 보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저는 당장에 나타나는 그 호재보다도 이쪽의 이런 매출 구조, 애플의 매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항목별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수입량,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또 따져본 것이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중국 비중이 한 80%가 되고요. 컴퓨터하고 그 디바이스가 26%,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치를 완화한 게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 중에서 한 20% 정도가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세 전쟁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아이폰이잖아요. 그거를 조립하는 이런 모습이요. 이 작업 공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과연 그게 그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가, 하루에 8시간 조립 라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미국인이 이런 일자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조립해서 만들면
아이폰이 9,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때 예상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500만 원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9,000달러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미국 쪽으로 공장을 가져갔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이런 직업이라면 그냥 중국에 둬라. 미국에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거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시진핑도 설득을 해야 할 정도라는 것이죠. 나이가 젊은 계층들이 하루에 8시간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금이 좀 낮아도 배달 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배달 일이 좀 더 편해서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몰린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미국으로 가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중국 사람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으로 간다면은 과연 트럼프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산업별로 보면은요,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히는 산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13가지 정도 핵심 기술을 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중국이 이미 글로벌 리더십 위치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5개가 태양광 패널, 그래핀, 고속철도, 리튬 배터리, 이런 산업 쪽에서는 이미 글로벌 리더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쫓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제약하고 AI, 인공지능 분야라는 것이죠. 이 반도체도 남아있고 항공산업도 남아있고 로봇도 남아있는데 사실 이런 쪽이 진짜 경쟁이 되겠죠. 이것보다는요. 근데 이쪽은 일단 풀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시작이다, 그렇게 중국 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안이 너무 커져가지고 달러도 위태롭게 만들고 국채 금리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닌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시장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크레딧 시장을 건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하고 유럽, 중국의 정크본드 시장까지요, 그것이 완화되는 그 사이클로 들어섰었는데 그러한 흐름을 한 번에 반전시키고 이제는 거의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화 쪽하고 금리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도 무역 전쟁이 났었죠. 그때 진행 상황별로 달러 흐름하고 금리 흐름 한번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으로 관세를 부과했었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서 달러가 좀 약하게 들어갔고요. 동시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렸죠. 실제로 유통금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모습이 틀립니다.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붉은색 선이 엔달러 흐름이고요. 푸른색 선이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보통의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급등하고 있죠. 이 높은 금리하고 통화 약세의 이 조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죠. 금리가 높아졌는데 미국이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부채도 많고 앞으로 발행해야 될 국채도 많고요. 신뢰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높이 줘도 미국에 돈 빌려주지 않겠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역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물건을 미국 쪽으로 수출한 다음에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로 다시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딴 데 쓴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가 남아 돌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교역이 중단된다면 미국에서 살 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달러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면은 부메랑으로 미국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리스크, 그게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신뢰 약화,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이러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살펴봐야죠.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세게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해결 단계로 진입해야 되겠죠. 그분은 재무장관이니까요. 보는 관점도 틀릴 수밖에 없죠. 시장이 흔들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러한 신뢰의 문제나 시스템이 흔들리는 단계까지 간다면 수습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는 시장의 수치상으로도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뜻하니까요. 단순히 금리가 올라간다, 이 문제가 아니죠.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었던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점, 그건 바로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 무역전쟁을 진짜로 목숨 걸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래가지고 국채를 진짜로 파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시장에서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도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만드는 게 또 중국에서 국채를 던진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든 자료인데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미국 국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 국채가 거래가 될 때 재무부에서 직접 거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블룸버그 단말기나 트레이드웹이란 이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쪽 페드와이어 쪽으로 결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CM이나 거래소 쪽은 관련된 파생 상품을 거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채를 거래하는 건 아닌데 관련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죠. 이게 미국 쪽이고요. 유럽 쪽은 룩셈부르크 거래소가 좀 큽니다. 그쪽이 클리어 스트림하고 유로 클리어 이쪽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IB, 커스터디안 뱅크라고 얘기하죠. 그쪽을 통해 가지고 페드 어카운트, 이쪽이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미국에서 거래를 하거나 유럽에서 거래를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페드하고 재무부 쪽으로 집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 모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시스템 이외에 장외 거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 거래도 결국에는 집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차가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매도를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주말에 미국이 관세 때린 거에 대해서 보복하면서 국채도 같이 던졌다, 그 얘기가 시장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중국 때문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신용을 건드리고 심리 측면에서 신뢰가 깨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런 금리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신뢰 약화,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이 현실화되는가,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1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7,600억 달러, 영국이 7,400억 달러, 이 상위 20개국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이걸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뺐어요. 그러면 좀 더 확실히 보이죠. 일본, 중국, 영국, 룩셈부르크, 케이먼, 벨기에, 카나다, 프랑스, 이런 식으로 보유량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룩셈부르크 쪽이 유럽 쪽에서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그 거래소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건지 보유 금액이 큰 건지 그걸 또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소재 법인 쪽으로 자금을 유치시키면 이 나라 자금으로 집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국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중국 쪽의 자금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꼽는 나라가 이 룩셈부르크뿐만이 아니라 벨기에도 있고 아일랜드, 이쪽이 그런 자금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국의 물량하고요, 룩셈부르크 물량을 한번 더 해봤고요, 중국하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렇게 세 나라를 합해봤습니다. 보유 금액의 변화를요. 2022년부터 따져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본토 물량이 계속 줄어들죠.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2022년 12월에 8,670억 달러. 그 당시엔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줄어들어서 7,600억 달러까지 줄어든 것이죠. 거의 1,000억 달러요. 그런데 중국하고 룩셈부르크 합하면은 그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조 1,960억 달러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올해 초에 1조 1,700억 달러. 그러면 260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고 실제로 중국이 감소한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룩셈부르크 쪽 비중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과연 룩셈부르크 쪽에서 달러 투자가 그렇게 컸을까?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할 여력이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중국하고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세 나라 합하면은 2022년 말에 1조 5,470억 달러였던 게 1조 5,480억 달러.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은 계속 파는 걸로 나오죠. 룩셈부르크 합하면은 조금 줄었고 벨기에까지 합하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금액이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동 폭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중국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총량이 아니라 증감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 증감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차지할 수가 있죠. 경제력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를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중국 정도 돼야지만 이 정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매도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관리된 매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혼자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럿이 더 있기 때문이죠. 일본도 그렇고 ECB도 있고요. 제가 통화정책의 시간으로 들어선다 그 말씀 드렸었죠. 일본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미국하고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데 미국 국채 보유량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죠. 시장에서는 중국이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일본 쪽에서는 계획이 없다. 협상 도구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으로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미국 국채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 혼란 일으키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일요일에. 그리고 또 보도 나옵니다. G7 중앙은행들이 미국 관세 혼란에 대해서 첫 번째 대응이 준비 중이다.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카나다 쪽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그 이외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이 끄는 게 카나다 20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요일인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22가 그 다음 날인데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22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하지만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고 독일에서는 더더욱이나 유동성을 많이 풀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달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유로 통화가 많이 강세가 됐고요. 그래서 22는 이제 금리 결정에 있어서 통화 쪽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금리 결정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런저런 정책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좀 불규칙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런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방향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은 덩달아서 국채를 던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둘이서 싸우고 있는 문제 보면은 과연 그게 싸울 것인가? 정작 경쟁은 딴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화정책은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4월 후반부의 변화다.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 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22 통화정책 이후에 BOJ로 이어지고 분기 재정 계획이 확정되고 FOMC 회의로 넘어가는 그 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뭉쳐 있었는데 이게 띄엄띄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BOJ 쪽에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설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파월 의장이 나설 수 있는 그 일정이 다음 주부터 거의 3주 동안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는 통화정책회의가 오히려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 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은 예전 러시아에 레닌이 썼었던 그 표현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고 수십 년 동안의 일이 일어나는 몇 주가 있다. 혁명 관련된 큰 변화가 나타날 때 인용될 수 있는 그런 문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변화가 오랜 침묵 끝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시스템 위기처럼. 그때 이런 표현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표현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국채, 달러, 신용의 문제. 다 연동돼 있었던 것들이 그 연동이 깨지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변화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레닌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의 질서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걸 따지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과연 그런가? 다음 주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점은 어디에 찍힐지,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주력 산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시진핑의 계획이 메드 인 차이나 2025 이니셔티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혼란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어지는 변화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정확한 모멘텀의 방향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이 일요일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안과 더불어서 새로운 모멘텀의 방향이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시황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